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임종석이가 얘기한 통일 포기론에 대해서 반박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는데, 그 내용이 약간 뭔가, 내용은 맞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관점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논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이게 가장 공감을 얻기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이가 통일 포기하자는 거, 여러분들, 임종석이는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제목으로 단 것처럼 평생을 정체불명의 통일, 정체불명의 통일이라는 거는 제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임종석이가 꿈꾸는 통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통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통일과 임종석이가 바라는 통일은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통일의 주체가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이후의 체제,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또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그런 시스템과는 차이가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같은 자들이 얘기하는 통일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통일이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행법상 제가 그냥 정체불명의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는 대학생 때부터 정체불명의 통일을 읊어대면서 평생을 지 말로는 통일에 매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느닷없이 지가 뭔 통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통일운동에 또 평생을 매진하겠다고 정계 은퇴를 한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도권 정치를 그만둔다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임종석이가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경문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 임종석이가 만든 단체였고, 임종석이가 얼마 전까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 임종석이가 통일을 포기하자고 했으면 이 경문협도 그 사업 내용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 경문협이 결국에는 통일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 지들 말로는 그 사업 내용부터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2024년도 그 통일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부금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여러분들, 이 임종석이의 통일 포기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이 별개의 국가로 살자 이렇게 한 게 그냥 우리 나만 신경 쓰기 싫다, 우리끼리 잘 살래, 이런 의미로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대남 선전선동, 대남 기만술에 변형된 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적화통일이고, 무조건 이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조선반도 안에서 축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구산을 해제하는 거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투사를 갖다가 막는 겁니다. 그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엔 적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개의 국가든지 뭐든지 간에 결국엔 김정은이의 최종 목표는 적화다.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는 이유가 뭐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만드는 이유는 뭐고, 김정은이가 자꾸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적화입니다, 적화. 근데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이다, 위장술이다, 그겁니다. 위장선전. 근데 임종석이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여권의 인사로서, 그 다음에 여권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인사로서 반박을 했는데,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 내용도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효과적이지 않다, 또 설득력이 없다, 왜 이렇게 내용 자체는 맞는데 와닿지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탈북자들이 우리 국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 정도 될 텐데 이들에 대한 시각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갖다 이제 뭐 먼저 온 통일이다, 태용호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일종의 표본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들을 통해서 본 먼저 온 통일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이 2,500만 명입니다. 당연하게 남북한이 통일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대한민국 체제 하에 이 북한을 흡수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통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외에 무슨 뭐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이상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할 뿐 이거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협상에 의해서 통일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는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다. 두 번째, 우리는 5,100만이지 않습니까? 5,100만인데 북한 주민 2,500만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 먹여 살려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에 먹여 살려야 되는지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우리 내부 안에서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 고령자 부양 비용이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부양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연금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대 갈등 이런 것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부양 비용을 놓고 미래 비용을 놓고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일본보다는 이 고령화 속도가 좀 좀 더디긴 합니다. 고령자 비율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습니다.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는 좀 낮지만은 20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은 곳이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인구 추세대로 본다면, 지금 출생률, 사망률 추세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회를 떠받쳐야 될, 유지, 지탱해야 될 그런 새로운 그 사람들은 나타나질 않고 기존의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고령자가 돼서 이들을 누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들을 부양해줘야 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연금 문제로 나타나는 세대 갈등 이런 것도 그 하나일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2,500만 북한 주민까지 우리가 매개 살려야 된다고 하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독일 통일을 많이 얘기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독과 동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서독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통일 당시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한 아마 3위 정도의 경제력, 3위 정도의 생산력을 가졌던 그야말로 서구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독도 서독에 비해서 경제력이 딸렸고 그 다음에 소련 경제권이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에 좀 시달렸을 뿐 동독 자체도 그 공산권 안에서는 이 생산 기반이 탄탄했던 그 공산권 안에서는 공산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그 경제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 10수위권 안에 들어갔던 곳이 바로 동독이지 않습니까? 그 동독하고 합쳤어도 그 서독이 상당 기간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거의 세계 최빈국가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 인프라, 그 다음에 이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시민의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기는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치고 나서 바로 또 조선 왕조 시대와 거의 비슷한 이 김씨 왕조 체제가 들어섰고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시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와는 외모가 비슷하고 쓰는 말이 비슷할 뿐 이미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종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 달가워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끝나고 저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저 대한민국 영토 북한을 갖다가 중국한테 주겠습니까? 러시아한테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나라한테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기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저기는 우리의 미수복 지구입니다. 저기는 반국가자체가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저기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이유, 회복해야 되는 이유,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약간 그게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 뭔 말을 했냐,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종석이를 향해서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인가, 그러니까 충성할 충자를 써서 충북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쓰고 의문을 제기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임종석 전 정권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다.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에 종북을 넘어 충북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북주장의 논리 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 힘이 분명하다. 김정은은 통일도 그의 소나기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 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통일은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수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뤄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먼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일종의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평가로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헌법을 잘 모릅니다. 헌법의 이 중요성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헌법 3조 4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왜냐면 헌법에 뭔지 잘 모르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고 한다면 그 내용이 와닿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애초에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다. 와닿지가 않는다. 참 이게 문제다. 그럼 헌법 3조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법 3조를 임종석이가 없애자, 개정하자. 어떻게 개정합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개정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우리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국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5,100만의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임종석이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임종석이가 김정은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도 상당수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이 통일부 장관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안보 당국의 일종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세훈의 메시지로는 부족하다. 오세훈은 자기가 뭔가 이 국제 관계 그리고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만나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고, 과거에 또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서려고 했을 때도 이 공개 강연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정말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와중에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한동훈 대표 지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 2024년 2월 달에, 2월 초일 겁니다. 2월 초에 이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이 토론회 자리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았고 왜 기억에 남았냐? 너무 단순하면서 너무 와 닿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는 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여러분들하고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통일은 선택 문제가 아니다. 북한 붕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기사 제목이고 그 다음에 북 붕괴 후 중러 점거 허용할지 영토할지 판단하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내외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통일은 하고 싶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반드시 영토화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통일이 필요하냐 아냐냐는 접근이 아니라 북한 붕괴 후 북한 영토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점거하고 점령하는 상황이 오면 이를 영토화하는 걸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가져와야 할 것이냐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용 길지 않습니다. 엄청 짧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임종석이 말대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한다 치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 3조를 없앤다 치자. 그리고 헌법 4조에서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도 포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국이란 그 북한 독재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중국이 그걸 접수하는 거, 중국이 점령해서 통치하는 거,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냐? 뭐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내려와서 저걸 점령하고 통치하는 거, 뭐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냐? 지금 임종석 같은 자들은 뭐 좌파 세력들은 그걸 갖다가 하자는 소리냐? 이게 딱 정확하게 불과 2줄, 3줄짜리 문장인데도 정확하게 이들의 논리의 위험성, 이들 주장의 위험성, 이 임종석 같은 부류의 정말 이 반국가적, 반헌법적 주장의 맹점을 그대로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 2-3문장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과거 몇 달 전에 자기가 했던 이 논리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정말 이 좌파 세력의 위험함, 그리고 이 좌파 세력이 이 나라를 다시 맡았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우리 국민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좌파 세력은 그야말로 요새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계엄령 얘기를 할 텐데 정말 그야말로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는 이 좌파 세력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정말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임종석 같은 부류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하는 부류 그리고 또 한때 문재인하고 같은 임종석이가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하고 같은 당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던 북한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가졌던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기본권은 어떻게 침해되고 어떻게 포기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저 북한은 중국한테 접수됐는지 러시아한테 접수됐는지 그 어떤 제3국한테 접수됐는지 간에 우리하고는 영영 관계가 없는 왜곡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 이하 국내인 인사들이 정말 우리 국민한테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그리고 끈기 있게 우리 국민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